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로 올리는 내용을 공식화하는 실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급파 뒤 귀국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 재인상 폭탄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타임라인 등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언제 발효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그게 발효가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상 절차를 진행한다기보다도 미국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이라든가 여 본부장은 정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귀국한 김정관 산업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 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한미 합의 이후 입법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올해 상반기 대미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난달 구윤철 부총리의 외신 인터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난해 가까스로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겨우 한시름 놓았던 우리 기업들은 또다시 닥친 불확실성 속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 속에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입법 속도전에 나설 텐데 여야 모두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콕 집으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뒤 구윤철 부총리가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첫 관문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도 밟지 못하고 석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절차 지연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란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때라고 밝혔습니다.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5시간 뒤 여야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16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입법권도 부여해 활동기간 한 달 안에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을 여당이 수용한 모양새인데 국민의힘도 비준 동의를 고집하지 않는 거로 한발 양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한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민주당 역시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던 계획을 접고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있고 전체 그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선 배경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위기의식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수건 과제인 1인 1표제는 관철됐지만 비당권파는 합당 제안의 파상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위기 돌파 카드로 당심을 꺼냈는데 전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인 1표제가 재속 끝에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은 다음 날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 새 걸개를 내걸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제적 과반을 딱 16표 넘은 자칫 또 부결될 뻔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당권파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이전 권리당원 116만 명, 의견 수렴 결과는 85.3%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비당권파도 변화의 물줄기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전 합당 의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공천과 경선 기준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성토를 정청래 대표 면전에 쏟아냈는데 법여권 연대라는 당권파의 논리를 깨부수며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활 시위를 합당 파트너인 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겨눴습니다. 혁신당 주변에선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면서 조국과 정청래, 양당 대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자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정 대표는 생중계 토론회를 포함해 경청의 시간을 가지겠다면서도 의원들의 목소리만 듣진 않겠다며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당원 주권주의를 명분 삼아 강성 권리당원 지지를 앞세워 합당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말 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가 전부인지 합당을 제안한 시기와 목적, 효과 등을 놓고 당 안팎에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20년 넘는 비주류에서 거대 여당의 간판을 꿰찼듯 이번에도 당심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취임 뒤 처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 8개월은 파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 쇄신을 위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8분의 교섭단체 연설 동안 이재명을 30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8개월, 외교와 안보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환율, 부동산 대란 등 민생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 이제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합니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3대 특검을 겨냥해 6개월 동안 먼지 털듯 야당을 털더니 결과는 태산병동 서일필, 보잘것없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건 대장동 항소 포기와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의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선거연령 16살 하향 등 정치개혁 의제와 청년정책, 규제철폐와 지방소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 중간중간 국민의힘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연설 뒤 낸 논평에서도 윤석열 내란이 나라를 어떤 위기로 내몰았는지 자성은 없는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도 입법엔 반대하고 끝내 정쟁으로 몰아간 게 누구냐며 무책임 정치로 정의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어거지 비방 종합 세트였다며 내란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화풀이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가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일장 연설에는 국민의힘 분열과 혼란상, 쇄신책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또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위례 사건은 이제 대장동 사건과 이제 판박이라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실익이 없다면서 항소를 포기했던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대장동 닮은 꼴로 불려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모두 엮여 있고 사건의 구조와 수법 역시 비슷해 예행 연습 성격이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무죄는 확정될 전망입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취직 보전된 재산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돼서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된 상태인데 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3년 4개월 만인데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일 뿐이지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위례 사건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했고 그리고 검찰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중진공에 이 전 의원이 추천됐음을 알리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과정은 다른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을 두고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가 정면 충돌하는가 하면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어지며 내홍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인 위례 사건과 여권 인사의 무죄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의혹을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사 착수 후 한 달여 동안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번갈아 조사하며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당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또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 SNS를 통해 남 씨의 보고를 받은 후에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에서도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져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만약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저울질하며 막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370선에 안착하며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 주식 삼성전자는 17만 원에 바짝 다가서며 국내 기업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날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숨을 고르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던 것도 잠시 오름세로 돌아서 3거래일 만에 다시 5,30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 후반 상승폭은 더욱 커졌고 역대 가장 높은 종가 5,3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9천억 원 넘는 주식을 던졌지만 기관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장 초반 약세였던 반도체 대형주 역시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6만 9천 원으로 신고가를 쓰며 17만 원에 바짝 다가섰는데 단일 종목으로는 국내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여 90만 원에 복귀했고 자동차와 원전 등 다른 시가총액 기업들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49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약세였지만 우리 증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종목을 앞세워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이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제가 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 모멘텀과 국내 유동성, 국내 주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다만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데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도 불어났습니다. 공매도 선행 지표로 나타나는 대차거래 잔고는 142조 원에 육박하며 3거래일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4원 넘게 올라 1,45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 실행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이들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주택자의 고충을 조명하는 일부 언론 등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과 함께 신문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단 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었느냐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도 SNS에 올렸습니다.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다며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 등 국정 운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각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경기 시흥의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경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3층에 있는 제빵기계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내일도 추가 감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외벽 아래로 타다 남은 외장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도 불탄 자재가 가득하지만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관들은 차례대로 건물에 진입합니다. 전날 불이 나면서 직원 3명이 다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동원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30명은 화재 잔해물을 치우며 건물 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부터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3층과 4층으로 가며 2시간가량 감식을 이어갔습니다. 감식 첫날 경찰과 소방은 3층에 있는 제빵기계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식빵 모양을 잡는 정형기와 빵을 굽는 오븐 근처가 발화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가동 중이던 제빵기계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직원 2명도 오븐 기계 쪽에서 불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기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인데 기계 가동 중에 다른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3층 배기구에 불이 붙은 모습을 봤다는 진술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계속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한 합동감식이 이어질 예정인데 보다 구체적인 원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일에 이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현장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니 국회의원들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제가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최고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일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1대1로 이제 식사까지 하면서 조율에 나섰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고위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원주 의원의 발언에서는 패싱된 최고위와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하자.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당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황명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합당에 대한 논의를 지선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중지하자 이런 요청도 한 만큼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최고위원회의 각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오늘 정청래 당대표의 이야기에서는 그래도 토론은 지속하는 걸로 그래서 경청의 시간으로 하여튼 간에 합당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서 멈추든 간에 당원들까지의 토론의 그런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저자세로서의 제안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런 합당이라는 아젠다가 뜬 상황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계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절차적 합리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말 지선 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일부 지역만 통합하면서 우선 후보를 냈지 여러 가지의 그런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또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1인 1표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주권 전당이다. 그리고 당원 중심주의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원들이 여러 담론들에 대해서 직접 듣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신 의원께서 이제 토론도 하고 해서 이제 경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자세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물어붙이는 그 배경에
이제 최근에 1인 1표제가 관철된 데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인 1표제가 그동안 당 내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한번 중앙위에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합당하는 데서도 전당은 투표를 해 나가는 데서 지금 1인 1표자가 더욱더 좀 큰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신 의원께서는 좀 저자세라고 말씀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자신감이 묻어 있는 어떤 표정이고, 사실 이현주 의원이 바로 옆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숙주다, 또 뭐 차기 알박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바로 옆에 정청래 대표가 있는 가운데서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유롭게 지금 받아 넘기고 있는 그 이면 속에는 이제 큰 고비는 넘어섰다. 이제 1인 1표도 됐고, 합당해서 당원 투표로 하면 결국은 합당 찬성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전당원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 그걸 언제 얘기했냐면, 전체 그 최고위원들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고에 없었던 얘기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당원 여론조사 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도 문자를 받긴 하는데 반대하는 문자들도 꽤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합당 논의로 인해서 정치권의 민주당 이슈가 덮이는 거에 대한 우려하는 그런 지지자들도 있는 만큼 유불리를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당에 대한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사실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한 상황이고, 다만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젠다를 띄어서 계속해서 수기 과정, 토론 과정, 그리고 여론조사 이렇게 간다 그러면 1인 1표제처럼 찬성표가 많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이제 일부의 최고위원들이 지금 논의를 멈추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예.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동의한 사안이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와 의원 간의 이런 어떤 텔레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국무위원과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났고, 그 사람이 뭐 김민석 총리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설랑설레가 있습니다만, 지금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결국은 합당이 되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에 8월 달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합당하게 된다면 범친문 진영에서까지 힘을 합치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연임되고, 더 나아가서는 2028년 23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친명계가 지난번에는 친명 경제를 했지만 이제는 친명 몰살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합당 문제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선도 끄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으로 인한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 최고라든지 강덕구 최고라든지 황명선 최고가 지금 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반발이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지금 역부족인 어떤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홍 의원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반대하는 것에. 근데 또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친명으로 알려진, 원조 친명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은 또 합당에 찬성한단 말이에요. 김영진 의원도 친명이기도 하지만 친청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육위원장의 당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당대표 체계에 들어와 있는 분이고, 실제로 이해찬 그 국무총리님 그 조문 갔을 때 당대표와 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합당에 대한 얘기를 들을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지선에서의 그런 2, 3%의 차이도 정말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치열할 수 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나한테 왜 유리하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냐라고 하면 사실은 조국 당과 그 전날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리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는 그 다음날 얘기한 것이고 뭐 코스피 5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부결 난다 그러면 그 자체를 본인이 수용할 의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대표께서 이미 운을 띄웠기 때문에 일부의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은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는 상황까지 지금 트랙을 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던진 분이 있는데 강덕구 최고위원 지금 이제 합당에 반대를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데 혁신당뿐만 아니라 소나무당과도 하자라고 했고 그 소나무당의 이제 대표죠 송영길 대표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야권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기기 위해서 뭐 통합 그런 어떤 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건이 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조국 당과 이제 통합을 된다 이런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합당 논의를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의 황태자였고 정청래 대표와도 친하기 때문에 친문으로 묶이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친명 대 친문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가 앞으로 당내 특히 8월 전당대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즉 그 좌파 진보 진영을 하나로 묶는다는 그런 어떤 취지를 한다면 굳이 조국 혁신당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소나무당이나 다른 정당도 포함시키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잘하신처럼 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좀 친하면서 정청래 그리고 조국 대표와는 굉장히 또 끌어온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재밌는 그런 어떤 그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덕구 의원이 이야기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나무당의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국민적 좀 이미지가 송영길 전 의원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는 정당이니만큼 민주당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저는 반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일단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2월달에 항소심 선고가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이후에 또 어떤 판단을 받는지도 한번 지켜볼 변수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취임 후에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연설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8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해체와 파괴의 8개월이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경제 실정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회담, 대통령과의 이제 단독회담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그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붕괴하고 추락한 건 윤석열 정부의 3년이었죠. 그것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게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오늘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하고 이제 돌아와서 대표 연설을 하시는데 뭐 처음부터 크게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연설에서 보면은 일부의 정책 그리고 대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호가 한동훈 제명 이슈를 정리하고 이제 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의 그런 일부가 보이는 오늘의 대표 연설이었다고 보입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나게 비상계엄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통합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근데 다만 지금 영수회담을 즉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이후에도 후폭풍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국면 전환용으로 영수회담으로서 거듭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타이밍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영수회담이 활용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그런 건강성을 생각했을 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간담회 때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나 여야가 먼저 소통을 하고 준비가 되면 그때 차후에 할 것처럼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수회담이 될지 내일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영수회담을 뭐 피할 이유가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였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업적으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사법 당국에 잘못된 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영수회담을 하지 않고 이재명 당시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뼈아픈 어떤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구나 좀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임이 만나서는 안 된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특히 이제 사법제도를 흔들고 특검을 하고 3대 특검, 종합특검까지 나간 이런 어떤 야당 탄압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통일교 게이트라든지 또 민주당 공천헌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쌍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제 돌파를 하려는 것이고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연설에서 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뭐 상속세를 면제한다든지 또 선거 연령을 또 16세로 하향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을 많이 한 만큼 이런 부분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저는 안심과 그리고 미래의 어떤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기자들이 기다렸던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도 연설인데 그 이후에 장 대표가 이제 거취를 표명할 거다라는 말도 있어서 근데 국민의힘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신임 투표와 관련되는 내용은 이미 우리 당의 김용태 의원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총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대표께서 수용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도 없고 대표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지난번 의총에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장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 뭐 이런 어떤 요구가 있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 발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랑설레하다가 몇몇 의원들, 특히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당원 재신임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의총장에서 장동영 대표가 그러면 수사 의뢰하자. 수사 의뢰에서 만약에 당무감사위에서 발표하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 드러나면 그때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동영 대표와 관련된,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된 장동영 대표의 있던 거취 문제를 당원 투표로 하자는 것은 뭐 없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네. 일단은 이런 가운데 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요, 당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 원외 인사가 지난달 30일에 배현진 의원을 제소한 걸로 알려졌는데, 신현님 이거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인지? 배현진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국민의힘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서울시당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선 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제명에 있어서 반대하는 성명을 서울시당의 이름으로 냈는데, 그것이 직권 남용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의 그런 윤리 제소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배현진 의원이 SNS 소통을 하면서 댓글과 단 사람과 싸움이 있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의 아이의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이 아이였는데 그걸 캡처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신상에 대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윤리 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배현진 의원의 이런 강경한 행동들에 대한 뭔가 브레이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정성국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조 최고위원과 뭐 고성이 오가면서 사실은 막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들이 결국에는 윤리 제소로 가고 제명으로 결정되고, 그래서 친한계파들이 한 명씩 정리되는 수순으로서의 그런 수단이 윤리 제소가 아닌가, 예.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의원총회가 오늘은 국민의힘이 없었는데 조만간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다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정말 재신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을 하게 돼서 다시 신임을 받게 되면 더 리더십 체제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한테는 그 리스크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의 재신임 하려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고성국 그리고 전환기가 손잡아서 더 강경한 그런 내부에서의 집토끼 잡는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사실 지지율이 이탈되는 과정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가 당 차원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들에 지금 딜레마가 있어서 확정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신영께서 국민의힘 사정을 굉장히 속속들이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건전한 보수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 하면은 이제 역시 이제 친한계의 이제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 의총 때 조광한 최고위원하고 굉장히 이제 비속어가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이제 뭐 입심을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어쨌든 그 정성국 의원에 대한 제소도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논의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당권파가 친한계 찍어내기를 지금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에 제소했다 할지라도 이제 당무감사위원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징계를 이제 그 당윤리위원회에 이제 그 건의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뭐 제명까지 간다 뭐 이렇게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당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 보면 좀 도가 좀 지나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엄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을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한동훈의 호잉이명이냐 이런 어떤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좀 정도가 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성국 의원도 정황한 최고가 이제 의총장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았는데, 예를 들면 의총은 물론 의원 중심이지만
의총에 해당되는 어떤 주제가 있을 때는 해당 전문가들이라든지 특히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참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제명 이슈가 해당 핵심 의총 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 지도부로서 참여하는 조광훈 최고에 대해서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가로막고 입스름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끄러운 어떤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의 이런 어떤 행태가 결국은 당을 흔들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행태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이제 탈당 권유 징계 이후에 이제 열흘이 오늘로 이제 딱 지나면서 자동 제명 여부가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당원상에 이게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역시 친한계의 반발이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또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라는 글인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해 보입니다. 예, 사실은 부동산 이슈가 민주당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는 이전에 문재인 때 그런 부동산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사실 부동산에서의 그런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정말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불필요한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게 일부의 의지인 것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도들이 너무 다주택자들의 그런 부동산 집주인들에 대한 측면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재명 대통령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집 없는 청년 그리고 신혼 이런 서민들을 위한 시각에서의 이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네. 이런 X를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예. 계속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의 여러 가지 합당 논의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민생, 실용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또 의지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제 여권 인사들이 먼저 집을 내놔야 된다 했더니 청와대 참모들 뭐 강유정 대변인이라든가 김상호 춘추관장이 먼저 이제 매물로 집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뭐 집을 팔라고 한 건 아닌데 뭐 내놨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관심인 것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가 5월 9일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6.3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인데 그 시점이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내놓지 않으면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장관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아예 집을 포기하지 않고 직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결국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분노의 X를 자꾸 쓰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이렇게 X를 막 쓰고 막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그 화를 막 보내는 게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집값 잡는데 저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일단 말이 자꾸 틀리고 있습니다. 과거 한 보름 전인가요? 충남에서 타운홀 미팅 할 때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대책이 없다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5,000비 때문에 고무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뭐 계곡 정리보다 더 쉽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서도 X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이 다주택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 정확한 정답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을 지금 좌파 정부 할 때마다 오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정부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 그중에서도 수요 관리 세금으로만 이 집값을 잡으려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값은 잡히지 않는 반면에 국민들은 골병이 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지 못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다주택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결코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꼭 잡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이제 강하게 반영된 이야기들 또 SNS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직접 소통하고 SNS로 정말 댓글을 다 읽으시는 그런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민심의 방향이, 민심의 배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최선을 다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대책도 내놓고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팔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그런 세금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트라우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정부가 이번에 노력하는구나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은퇴를 한 뒤에도 여전히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8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은퇴 뒤에도 여전히 일하는 고령자 숫자가 지난해 사상 최다였던 거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70.5%로 지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60%를 넘어선 이후 코로나19를 지나 2022년부터는 60% 후반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8%가 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고 있는 영향인 거로 분석됩니다. 취업자 수에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72%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15만 2천 개 공급할 예정인데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률도 높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데 대해 노사정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이 다릅니다. 노동계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뒤 재고용을 요구해 아직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중심 정책만으로 집값 안정이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발표한 6만 가구의 공급량 상당수는 임대 물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인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사업장을 찾아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서 129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중인 이 부지에 주택 518가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 집값을 잡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식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은 거래가 안 된다라든가 집값을 잡는 데 역부족이라든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변하고 또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바뀌고 또 실제 임대주택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을 예고한 6만 가구의 분양과 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임대가 많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향점은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평수에 또 좋은 입지에 역세권 등등해서 그런 입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공급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초안제라든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그 방침을 진행할 생각이고 129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며 제기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발맞춰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걸 두고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라거나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다주택 참모들은 주택을 팔 수도 증여를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모들이 알아서 다주택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변 참모들이 주택을 내놓은 경우도 있고 이미 내놨는데 팔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고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보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은닉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던 겁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2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진입니다. 인천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시설 원장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색동원 측은 피해 진술이 담긴 심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강화군에 요청했는데 피해자 측은 진실을 감추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 A씨는 약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소자들 성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9명 이외에 추가 성폭행 혐의도 있습니까? 19명 성폭행 당했다는 보고서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A씨는 다수의 여성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 지도 등을 빌미로 성관계나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는 물론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선 심층 조사에서 색동원 장애 여성 19명은 A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여성 장애인 20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색동원 측은 되려 피해자 심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강화군에 요청했습니다. 강화군이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건데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색동원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시장에서 후진하던 SUV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약국 앞 노점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70대 자매가 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왕복 4차로 도로. SUV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더니 갑작스레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후진하던 SUV는 중앙선과 건널목을 지나쳐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약국으로 돌진합니다. 꽝 하는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더니 차량이 후진으로 야채 할머니의 야채와 할머니를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 약국 앞 노점상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70대 자매는 돌진하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고 그대로 차에 치였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나머지 한 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70대 SUV 운전자는 안과에 가려고 하다가 길을 지나쳐 도로에서 후진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판단하기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악셀레라를 밟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상당수는 합당 논의를 중단하거나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 대표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공개 정책의원 총회도 열어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회동합니다. 앞서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제안한 만큼 관련 이야기가 오갈 걸로 전망됩니다. 또 민주당을 수사할 통일교 공천뇌물특검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특검까지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달 22일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을 추진했지만 장 대표가 병원에 이송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10개 기업 대표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지방과 청년 세대로 골고루 퍼지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인들은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 의사를 밝히고 신규 채용도 늘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강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차례로 살갑게 인사합니다. 어제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아예 당연히 아닙니다. 10대 그룹 대표들을 초청해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3개월 만에 정부와 청와대 최고위 당국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데 이제 성장 과실도 쏠리지 않고 골고루 퍼지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는 물론 창업 중심 국가를 만들고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로 대전환하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도 또 수도권 중심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지방에도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좀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정말. 또 경제협력에 정상회담만한 계기가 없다면서 경제단체나 기업 입장에서 대상 국가와 의제를 정해주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지방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청년 채용도 확대하겠다고 적극 호응했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했습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과 함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기존 계획보다 투자와 채용을 확대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6조 원 정도를 더 넣겠다는 건데 굉장히 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개 기업에서만 6,500명을 증원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적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대통령은 그간 국정이 개선된 데에는 기업인 역할이 가장 컸다고 고마움을 표하면서 너무 자주 자리를 만들어 미안하단 말도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2년 동안 진행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불법 행위 책임, 공적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특히 판결이 1960, 70년대의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나왔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었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오늘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돌았는데요. 북극 한파가 기승이었던 지난 1월은 8년 만에 가장 추웠고 역대급으로 건조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남은 2월도 양극화 날씨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도심공원.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온화한 공기가 메웠지만 얼었던 호수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지난주보다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에 맞춰 이번 주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으로 크게 올랐고 남부지방도 10도를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 2주 전인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극 한기의 남하로 강력 한파가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곳곳이 냉동고였습니다. 특히 기상청 분석 결과 올해 1월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6도로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일 평균 기온 변동폭도 15도 안팎에 달했습니다. 또 습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눈비가 내린 날이 적어 1월 기준 역대 가장 메마른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양극화 날씨에 한파와 극한의 건조한 날씨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지난 1월은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대기 상층의 흐름을 막히는 블로킹 현상까지 겹치면서 한파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또 상대 습도가 53%로 관측 이래 가장 낮았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20% 수준에 그치면서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전국의 상대 습도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날씨입니다. 남은 2월 양극화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입춘에 반짝 날씨가 온화해졌지만 이번 주 추위가 한 차례 더 예고돼 있어 봄의 길목으로 직행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입춘에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입춘의 절기가 맞게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춘 뒤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는 추위가 한 차례 더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2월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영남 지방은 기상가뭄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년 만에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승호 박사는 지난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제기했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신 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소했지만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재검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공개적으로 신체 검사까지 받으며 MRI 촬영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박사에겐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병역 비리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 신체 검사가 의혹 제기자를 빼고 진행된 이상 MRI 촬영 피사체가 주신 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박사 등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박사를 포함한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 방식의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번 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공용 전자기록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정 전 실장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오는 12일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전 씨가 이 대통령이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겼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검찰 처분을 뒤집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인데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출범 2달 만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특검은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이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김동희 검사는 당시 차장검사로서 어미준 전 지청장과 함께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쿠팡 측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안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 판단이 뒤집힌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외압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수사는 쿠팡의 청탁이 있었는지까지 나아갈 거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오는 9일에는 엄전 지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상반기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자유의 방패가 다음 달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여건을 만들려면 미루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서 일부 야외 훈련만 분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주 동안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연합 지휘소 연습을 하고 이에 앞서 나흘간 위기 관리 연습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전후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끌어내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예년처럼 하기로 한 겁니다.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 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결정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오는 10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끝낼 계획인데 연습을 미루거나 축소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연례 연합훈련을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을 전시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 연합연습 기간 집중됐던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분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가 일부 야외 훈련을 연기했던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도 침략 전쟁 연습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연합훈련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한 해 전보다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등은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가 12,000여 대로 전년보다 86.8% 급감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 향이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4.6%로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경기 시흥시 SPC 공장 화재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수원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10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성에서는 후진하던 차량이 행정복지센터 건물로 돌진하면서 안에서 쉬고 있던 청소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안쪽이 검게 그을려 있고 건물 바깥에는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경기 수원시 메탄동에 있는 2층짜리 냉동창고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10분쯤. 창고 안에 있던 공장 관계자들 10명은 소방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장비 24대와 인력 58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서는 수산화 나트륨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환경당국은 유해물질 누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방은 장비 19대와 대원 23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 신고 8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같은 화성시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60대 민원인이 몰던 차가 센터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차가 돌진한 여자 휴게실 벽면이 부서지면서 안에서 쉬고 있던 청소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부천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는 20대 여성 A씨가 주차해 둔 자신의 SUV와 주차장 벽 사이에 끼었습니다. 사고 30분 만에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차를 후진 기어에 놓고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 14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 1961년 도입된 뒤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 확대로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 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YTN이 단독으로 연속 보도했던 몽골 출신 선수들의 일명 노예 계약 문제를 손보기 위해서 대한배구협회가 나섰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감독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주 전 YTN이 연속으로 단독 보도한 바야르사얀과 에디의 고교 시절 일명 노예 계약권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디, 바츠크 바야르사이카는 국내 매니저먼트 계약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 관련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자리입니다. 대한배구협회는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감독과 선수 사이의 비상식적인 계약 내용과 이후 벌어졌던 감독의 금전 착취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인 분쟁과 별개로 선수들이 배구협회 소속이었던 고등학교 때 맺은 계약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나선 겁니다.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 선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이외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 바야르사얀과 에디를 몽골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당시 순천 제1구의 이용선 감독은 첫해 50%를 시작으로 선수의 수익을 은퇴할 때까지 나눈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부당함을 느낀 선수들이 몽골 리그에서 번 돈을 보내지 않자 이 감독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오히려 법적 다툼 중에 이 감독의 선수 부모에게도 추가로 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회의에서 징계 시효와 조항 등을 확인한 대한배구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이용선 감독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에 오는 24일에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 이단 판정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대한축구협회가 심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이동준 프로심판협의회장은 심판진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 어떤 이유로도 판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판정 논란과 오심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일본 리그 나가사키에서 뛰는 이현중을 비롯해 KBL에서 활약하는 이정현과 양준석, 유기상, 송교창 등이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출전할 대표팀 명단에 뽑혔습니다. 역대 첫 외국인 사령탑인 마줄스 남자농구 대표팀 감독은 이 선수들을 포함해 최근 경기력이 좋은 다니엘과 문유현, 강지훈 등 신인 3인방까지 대표 선수 12명을 선발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안방에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을 살렸습니다. OK저축은행은 38득점을 폭발한 디미트로프를 앞세워 KB손해보험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은 30득점을 올린 조이를 앞세워 봄 배구 경쟁을 펼치는 현대건설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차준환과 신지아, 이혜인 등 피겨 대표팀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피겨 대표팀은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신지아와 이혜인 등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공항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웅 나온 팬들과 사진 찍는 표정에는 설렘과 여유도 묻어납니다. 오래 기다린 동계올림픽. 그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긴장이나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즐기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 주셔서 제가 끝까지 힘내서 선발전 치를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좋은 연기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겨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2014년 소치 대회의 김연아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로 한정하면 4년 전 베이징 대회에서 차준환이 기록한 5위가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차준환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점프 횟수를 줄이는 승부수를 띄우며 사상 첫 메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의 개막식 기수도 맡아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제 기수라는 자리도 맡았고 또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더 좋은 또 긍정적인 기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겨 선수들은 오는 6일 단체전을 시작으로 올림픽 일정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3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14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스포츠 정보 분석업체 스포츠 애널리틱스는 스노우보드 최가온과 쇼트트랙 김길리가 각각 하프파이프와 1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도 우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참석합니다. 최 장관은 개회식에 앞서 올림픽 선수촌을 찾아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단의 올림픽 준비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IOC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IOC 집행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김재열 위원은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IOC 종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유효표 100표 가운데 찬성 84표를 받아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진서 구단이 농심배 세계 바둑 최강전에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을 꺾고 농심배에서만 19연승의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획을 잡은 신진서 구단은 초반부터 형세를 유리하게 이끈 뒤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고 187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종 주자 신진서 구단은 중국의 최종 주자 왕싱아오 구단과 격돌하고 이 대결의 승자가 일본의 이치리 키리오 구단과 대결해 우승을 기리게 됩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한 곳이 많아 바깥 활동하기 불편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며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영동 지역도 밤에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비나 눈 예보가 없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2도, 부산 4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4도로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